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데, 이는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위스콘신 등 중요한 7개 주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주들에서의 평균 결과는 48%의 유권자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43%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가장 큰 우위를 보이며 각각 50%대 41%의 지지율로 9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아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도 앞서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4개 주입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선두는 각각 4포인트와 2포인트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의 조사는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7개 주에서 4,9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약 1%입니다. 이는 백악관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강조합니다.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비록 여론조사 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임기 출마 결정을 방어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민 문제와 외교 정책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러시아의 재산 동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각 뉴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이기면 미국의 본질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최근 조사에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지난 임기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며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를 한 번 이긴 유일한 사람이며 나는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 트럼프는 둘 다 텍사스에서 국경을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이민 위기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루 동안 그들은 텍사스주를 방문해 약 480km 떨어진 두 국경 도시에서 거의 동시에 연설을 했습니다. 이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지난 새해 동안 미국으로의 기록적인 이민자 수를 바이든의 침략으로 묘사했으며, 바이든은 전임자에게 이민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이 상황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미국 국경 순찰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지역을 방문한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 해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들은 이민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 순찰대의 추가 인력과 재정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종종 국내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때때로 글로벌한 우려사항인 테러리즘이나 국제적인 충돌도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주로 일자리, 주택, 식품 비용과 같은 개인의 생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2024년에는 기후변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상자,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과 같은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민 문제는 오는 11월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 정책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필수적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약 3.7%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음식 서비스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민 노동력에 대한 큰 수요가 있습니다. 높은 이민 노동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대부분 미국 원주민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전반적으로 이민을 부정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인의 28%만이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율은 2023년 6월에 41%로 증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경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원의 공화당은 미국 내무부 장관 알레이 한드로 메이어커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민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과 망명 신청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인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트는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이 통제하는 북부 도시들, 예를 들어 뉴욕으로 보내는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구성원 모두 국경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유사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거의 25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국경 순찰대에 체포되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망명권리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 충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선거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수적인 민주당원, 온건한 공화당원, 그리고 독립적인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문제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법안에 더 엄격한 이민 제한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민 조항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와 일부 공화당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국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국경 통제 자금 지원 증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진산업국 그룹 G7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보유한 자금을 전액 압수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은 자산 압수의 법적 및 윤리적 근거가 튼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총리 리시 수넥도 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6월 정상회담에서 G7이 논의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메르와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로부터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압수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서방 동맹국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 소속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실행함에 따른 법적 및 재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메르는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의 견해에 반박하며 현재 러시아의 자산을 압수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독일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결 자산의 수익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안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48억 미국 달러에 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관련 법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연방의회 앞에서의 연례연설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자국의 화폐 가치와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 친밀한 국가들이 정치와 무관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단합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후 특히 미국 달러 대신 내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오랫동안 미국 달러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경고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2022년에 러시아에 약 3천억 달러 자산을 동결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자산을 사용한다면 러시아가 서방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복 조치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안드레이 코노발로프 박사는 러시아가 활동을 중단한 일부 외국 기업의 전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방의 어떠한 자산 압수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코노발로프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의 총 가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규모와 맞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